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국입니다. 혹시 어젯밤 월드컵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 경기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참 보면서 답답하고 속이 터졌는데요. 그 경기를 보면서 저는 비전과 전략이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조직의 미래를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인데요. 손흥민 하나 믿고 대표팀을 꾸려가는 것 같아서 참 보는 내내 안타까웠습니다. 또 하나 오버랩되는 생각은 허송세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지금 미래가 암담합니다. 새로운 전술도 개발하지 않고 선수단도 보강하지 않으면서 세계 수준을 어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허송세월의 대가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고 강국으로 발돋움할 전략도 없이 틈만 나면 부인이랑 외국 나가고 시도 때도 없이 골프나 치는 대통령. 김훈 작가 표현대로 허송세월로 바쁜 대통령이 떠올라서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듬뿍 도가니탕 광고 보시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 국물이 아주 진하지요. 사고를 우려낸 원액에 도가니가 많이 들어있어서 영양 듬뿍, 도가니 듬뿍, 정성 듬뿍, 듬뿍 도가니탕 이렇게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이거 받아서 드시면 냉동실에 넣어놓고 계속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원액이니까 드실 때는 소금이나 후추, 대파 이런 거 곁들여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도 쌀쌀할 때 도가니탕 맛있게 드시고 또 정어리몰의 녹용 쌍화차도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요. 하루에 한두 잔씩 꾸준히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면역력도 키워주고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좋습니다. 2박스 100포를 1+1으로 행사 중이니까요. 이때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패널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축구 보셨어요? 전 어제 못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축하드린다고 아까 축하받을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어제 축구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반전만 보고 자야지 했는데 하마터면 질 뻔했어요. 근데 좀 보면서 그러니까 축구만 봐야 되는데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비전도 전략도 그렇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 나라의 그런 모습과 닮았나. 지도자가 중요한데 말이죠. 예. 그래서 원래 감독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팀이 좀 달라지는 모습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하여튼 참 교훈과 시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좀 정상이 아니고 그러면 참모들이라도 정신이 좀 똑바로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통 그런 참모들은 보이지 않고 주변에 아부꾼들만 가득합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기자회견 때 부산일보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뭘 사과한 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기자가 무례한 짓을 했다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정신 나간 참모들 또 아부 편지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죠. 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출석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없어서 뭐 챙길 일이 많다 하고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싶겠죠. 찬스다 하고. 정무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속을 더 뒤집어 놨습니다.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건 무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예, 정무수석님 오셨으니까 예. 제가 정진석 실장이 오셨으면 꼭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과 고개 숙여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끝날 때 기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거냐. 네. 그 답변을 못 하셨어요. 네. 뭐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정무수석이시면 기자회견 준비할 때 옆에서 같이 준비하시는 자리잖아요. 저는 우선 담화문 속에서 저의 불찰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사과한다는 그리고 이제 고개 숙여서 태도로서 또 사과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사과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건 부산일보 부산일보 기자인데요. 저는 그거는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어린아이 혼내는 부모한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명태균 연락 안 했었다는데 했다 이게 밝혀져서 사과한 겁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럼 김영선 공천 줘서 공천 개입해서 사과하신 겁니까? 그것도 또, 예, 그것도 과도한 말씀이시고요. 예. 국가 조작, 명품 때 이런 안해 의혹 때문에 사과하신 겁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이게 언론에서 계속 물고 다니니까 그것도 사실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민망하신 일이라고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국민들이 네. 대통령 비판하는 내용인데 네. 이런 거가 사과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정무수석님 보시기에는 뭐 때문에 사과하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정서적 문제까지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무수석 낯짝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때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사과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산일보 기자 질문은 전곡을 찌른 질문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모든 신문들이 어쨌든 사과 이렇게 비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하고 잘못됐다. 이걸 참모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자 질문이 무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참모가 대통령을 지금 보좌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산일보 기자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무례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맹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이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구구절절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나마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저 기자가 제일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을꽃 겨울나무님도요. 부산일보 기자가 제일 잘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경희님 저 정도는 해줘야지. 그렇게 못한 기자가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체스키 크룸로프님 너무나 정상적인 질문인데 뭐가 무례해? 저걸 무례하다니요. 기자 출신 장유미 변호사님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무례한 게 아니죠. 대통령실의 인식이 무례한 겁니다. 국민들께요.
그때 심지어 보수 언론지에서도 고개는 숙였지만 국민은 사과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부산일보 기자가 대통령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통령님께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모호하고 불투명하니까 국민들은 오해할 것 같다.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어떤 진정성 없이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왜 사과하게 됐는지를 다시금 소상히 알려달라고 이거는 오히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뭐가 사과인지도 모르고 나왔다는 걸 본인이 드러났으면 누가 무례한 겁니까? 국민 앞에 그 질문을 던진 기자인가요? 아주 저자세로 묻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답변할 정말 국민 앞에 고개 숙여서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이 나온 대통령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걸 시정해야 된다뇨. 이 정권 국민들 언론 어떻게 통제했습니까? 카이스트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입을 틀어막았고 입틀막 기자 취재하면 휴대전화를 뺏어버리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호처가 그게 경호 프로토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 이 지도자로서 이런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갖고 무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권이 진보보수 떠나서 언제 있었습니까? 아, 이 정부의 수준이 딱 이렇구나. 국민을 섬길 줄 모르는구나. 기자는 그냥 자기한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하면 그냥 다 적으로 간주하구나. 이런 걸 유치하다고 하는 거죠. 훈민정음님께서 저만큼 정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던데요. 저게 무례합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례한 게 아니라 좀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 부산일보 기자의 저 발언을 무례로 만약에 느낀다고 한다면은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자들이 질문하거나 국민들이 비판적 목소리를 낼 때 용산을 향해서 절을 3번 올리고 말씀을 올려드려야 예를 갖췄다고 할까요? 뭐 조선시대입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예의를 가지고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한가롭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진정성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법에서도 고의라는 개념을 다소 모호하게 우리가 쓰지만은 실제로 통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진정성을 어떻게 추론하느냐? 첫 번째, 표현의 구체성과 명확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산일보 기자가 아주 잘 짚은 게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우리가 그 부부간의 갈등에서도 남편이 좀 잘못했을 때 그냥 성실하지 않게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뭘 미안하다는 거야? 말을 안 하면 이거 정말 이혼 사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성과 명료성이 떨어진다라는 부산일보 기자의 답을 할 사람들이 답을 못하니까 무례의 영역으로 가가지고 또 메신저를 공격한다라는 게 정말 한심하고요. 두 번째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과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사과가 얼마든지 사과를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조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태도의 변화, 자발적인 변화를 우리는 촉구하기 위해서 사과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사과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데 그냥 뭐 여론이 뜨거우니까 그냥 뭐 등 떠밀려서 했다. 지금 딱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요. 사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사과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할 때다. 사과 안 해도 수사는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부산이 대인님, 에라이 포괄적 사과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는 지 말대로 건건이 딱딱 찍어서 해야 사과지요. 그날 대통령 고개 숙였는데 그걸 사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없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사과했는가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어서 기자가 딱 그 질문을 하는데 야, 저 기자 제대로 질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새롭게님, 무례? 이 정부 들어서 국어사전이 아주 불편하네요. 이은주님, 무례? 무례? 이건 이렇게 읽어야 되네요. 무례? 무례? 무례에 대한 국어사전 뜻마저도 바꿔야겠군요. 이상부님, 굽네 치킨 홍초로 순살 치킨에 뼈도 없지만 정신도 없네요. 저런 자가 지금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 기자가 무례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국민에 대해서 정무수석이 아주 무례한 겁니다. 홍철호 수석이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의문을 들게 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요즘 지금 대통령 골프 때문에 아주 시끄럽지요. 처음에 이걸 취재를 하니까 뭐 트럼프가 됐으니까 뭐 좀 대비를 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가 그 전에도 친사실이 드러나니까 뭐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변명을 대는 게 그 전부터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취재했던 기자들 핸드폰을 빼앗고 입건을 시키고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입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또 따졌는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큰 뭐 국가적인 문제가 된 것처럼 저는 논란을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홍철호 수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대통령님의 그 테니스든 골프든 그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골프 외교도 있다고 할 정도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더운 여름인데 아마 골프 연습을 하셨다면 목적이 분명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8년 동안 안 하신 것을 갑자기 여름에 하고 싶어서 하셨겠나. 우와. 장미애 변호사님 웃지 마시고. 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골프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지금 요즘 언저리에 친 것처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될 가능성이 좀 뭐 있는 상황에서 연습했다. 봐라, 일본 봐라. 혼막 골프채를 금으로 만들어서 예전에 트럼프 1기 이 정부 때 가져가고 9일 만에 갔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총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순항했냐. 그러면 그런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8월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 당선이 된다고 예측하고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왜?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을 예측 못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에요.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나 당선되면 종식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앞에서 우리 살상무기 지원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골프는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기사화됐냐고 하면 내부에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군인들이 거의 이용하는 뭐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체력 단련장이라고 돼 있는 그런 골프장 아닙니까? 태능.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팀 독촉하고 예약을 다 취소해버리고 이거 무슨 일이야? 뭐? 대통령이 온대?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데 카터를 타고 잔디밭을 가로질러서 가더라. 이건 뭐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골프라는 스포츠를 보면 어떻게 그 스포츠라는 잔디 위로 차를 타고 갑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운운한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는 이런 거야말로 외교적 결례 무례 아닙니까? 아니 저는 저 홍철호 수석의 뭐 난감한 건 제가 알겠는데 그냥 난감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하고 엎드리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습니다만은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제 정말 임계점에 왔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정부 이제 지켜보고 싶은 국민들도 몇 분 이제 안 계세요. 근데 이제 남은 국민들 몇 되지도 않는데 저런 식으로 참모라는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저 달나라 인식을 갖다가 표현을 하니까 정말 이제는 국민들께서는 이제 더 지켜보기가 너무 어렵다. 마음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고 저는 뭐 거짓말도 문제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뭐 골프나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술도 이렇게 하도 많이 먹고 하체도 부실한데다가 부동시에다가 그 골프가 원래 머리 고정이 돼야 되는 운동인데 도리도리 해가지고 잘 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자꾸 이렇게 매달려서 하지 마시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직 골프 약속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교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골프 치고 싶어가지고 뭐 오물풍선 내려올 때도 골프 치러 가고 국민들이 장외에 나와서 시위할 때도 골프 치러 가고 군인들 장성들은 다 취소시키게 하고 자기는 거기 가서 골프 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전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정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소문님께서 주신 댓글입니다. 지랄도 풍년일세.
그 골프 관련해서 변명을 하고 싶다면 저는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왜 저런지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국민들이 물어본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 골프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골프를 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나 주말이라서 쳤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봐야죠. 부천 화재 사건으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서 추모하는 그 기간에 가서 치고 한연합훈련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골프장 못 가게 하고 군 통수권자가 가서 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면서 365일 24시간 일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 다음날 가서 치고 이런 것이 다 들통인 아닌가? 그래서야 되겠느냐라고 꾸짖는 건데 변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 얘기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가 군 골프장 가서 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바보 아닌가 싶어요. 누가 태능 가서 친 걸 뭐라고 했습니까?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대통령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참모들도 다 못 알아듣는 건가요? 이건 뭐 도대체 거기에다가 무식하기까지 해요. 무식하기까지. 뭐 외국 정상이나 뭘 초청한다라고 하는 거를 초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치는 외교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이 대사 들어와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항의하고 불러서 혼내고 이런 거를 초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초청, 초치도 구별을 못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통닭 팔다가 왔어도 뭐 좀 알고 해야죠.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시는데도 같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거든요. 그리고 또 골프는 제 경험상 하루 이틀 뭐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지를 않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마 어떤 생각 속에서 대통령님의 주말 골프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 지금 말씀 중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치하면이란 말을 썼습니다. 초치라는 말은 공사, 영사, 외교관 등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인 행위인데 상당히 징벌적인 초대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정진석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을 대통령실로 초치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네, 이 초치가 대통령실 유행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모시는 대통령조차 미국 대통령에게 초치된다는 말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초치, 초청 뜻도 모르고 초치해요. 초치고 자빠졌네. 이런 건 그냥 단순 말실수지.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는 항상 좀 국민들께 솔직하다는 인상은 최소한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칠 수도 있죠. 뭐 운동이 필요하든 건강 증진을 위해서든 정말 외교적인 그런 맥락이 또 뭐 아주 없진 않겠죠. 그런데 저는 가장 큰 건 거짓말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건 다 트럼프 외교 때문이다. 뭔가를 대단히 포장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그럴싸하지도 않아요. 내부자들한테만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차적으로 방어 잘했어라는 자기의 안위를 줄 법한 그런 변명들만 하는 거죠. 날리면 바이든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어떤 실언이 있었다라고 끊으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소송하고 있죠. MBC랑. 이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무수석이라는 분은 이런 엄밀한 단어 선택에도 좀 지적을 당하기도 하는 건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 홍철호라는 분은 지금 정무수석이지만 국회의원까지도 지낸 분인데 저렇게 용어에 전 저 단순 실수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초치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알고 정무 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말귀 자체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화가 나실 때 고무호수로 두드러 팼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저는 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이 술 마실 수 있죠.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랑 똑같습니다. 술을 매일 먹고 아침에 사우나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우나실 짓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들 정도로 술을 허구한 날 먹으니까 짝으로 놓아놓고 셀 수 없이 술병을 갖다가 마시니까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건강도 다 국민들이 염려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술 문제도 국민들이 그렇게 무슨 술통령이다 부르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가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대통령 술 먹지 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도 똑같죠. 골프 치지 마가 아니라 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골프를 부적절하게 치고 왜 거짓말 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정말 홍철호 수석처럼 수준이 안 돼가지고 초치 뜻도 구별을 못해서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뭐 무능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무능하지 않고 일부러 알아듣지 않고 일부러 저러니까 사악하다는 거고 아버님도 고무호수를 드셨던 거 아닐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제발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물을 때 좀 성실하게 답을 하기를 마지막으로 정말 국민들이 촉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스키 크롬로프님, 고무호수가 아니라 아이언으로 더 쳐맞아야 했다니까요. 와이즈무님, 저것들 정치 1번지로 초치합시다. 임경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버지니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앵커님 시간은 보려고 노력하는데 요새는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빨리 끌어내려야지 너무 힘듭니다. 대한민국 뉴스 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인규 변호사님, 장유매 변호사님도 애쓰시는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만약에 이제 골프 친 게 드러났으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봐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습관이 너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에 좀 빠져가지고 국정을 소홀히 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제 정신 차리고 술을 끊고 좀 운동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골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이 오랜만에 좀 정신 차렸구나 할 건데 이건 뭐 주중에는 술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시간 나면 외국 나가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 그냥 국민 세금으로 자기 마음대로 즐기라고 하는 자리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 있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지금 보고 속 터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무식하고 그냥 뭐 오로지 아부만 하는 그런 자들이 널려 있으니 대통령이 옛날에 왕도요. 신하들이 지금 왕하고 대통령하고 권력이 똑같겠습니까? 권위나. 그런데 왕이 경연을 세자가 경연을 게을리 하면 신하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저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학업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목숨 내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왕한테 세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신하의 본분이고 본분을 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충언하는 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여당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박세리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듣고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대통령님의 골프 논란 이거 뭐 보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은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1,000만 인구가 골프를 치고 있고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야 해야 될 행위는 아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우리 LPGA에도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가 14명이나 있고요. 예. PGA는 4명이나 있고요. 우리가 그때 제 기억에는 그 1997년에 그 박세리 선수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큰 힘을 얻었던 IMF 시절에 그때 국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힘들 때 사실 그 박찬호의 메이저리그와 그 박세리의 골프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잖아요. 그 당시 때도 지금부터 무려 몇 년 전입니까? 그죠? 거의 뭐 30년 가까이 전인데도 박세리가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쳤잖아요. 지금은 이제 골프가 많이 대중화가 됐고 또 여가 활동 또 우리 체력 단련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인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골프를 한번 쳤다는 것이 이렇게 큰 무슨 뭐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경호처의 입장에서 대통령님께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지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골프 치는데 우리가 박세리를 떠올리면서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저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정성국 의원인가요? 아마 한동훈 대표가 픽한 뭐 인재 같지도 않은 정말 인류의 재앙 같은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근데 저렇게 국회에서 하는 발언을 들으니까 제 폐에 방금 숨이 가득 차오르는 제가 느낌을 받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아, 이거 뭐라고 평론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박세리 선수가 소환이 되고 IMF를 극복했던 그 감동의 스토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저 골프 논란을 일으킨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 치고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여먹고 하는 이 상황을 모면하는데 왜 정당화되는 근거로 쓰여야 되는지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이 무슨 지성이 딸려가지고 무슨 지능 부족으로 아까 뭐 초치 단어는 몰랐다고 치고 이거는 무슨 지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걸 확인한 게 김대남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 수석 직무대리가 비서관 직무대리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능의 문제면은 저는 진짜 단체로 어디 병원 가야 될 수준인데 이게 지능의 문제는 아니고 양심의 문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도를 했거든요. 저는 저분도 정 의원도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뭘 비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해 때도 골프 치면 정치인들 늘 정치적 논란 됐고요. 위기 상황에 지도자가 골프 치러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세리를 얘기해가지고 저렇게 정당화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무슨 국민의 대표를 합니까? 저런 사람이.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어떻게 고장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인재로 추천합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은 아니지만 어떻게 인재를 보는 눈이 저렇게 없습니까? 저는 저거 제2의 수존물 같아요. 거의 김영선의 수존물을 국민들한테 뿌려버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정말 모욕적입니다. 정말. 락님께서 칼질하다 칼 던질 뻔했네요. 아니 어떻게 박세리 얘기를 저기서 꺼내듭니까? 완전 긁어 부스럼이고요. 골프를 그냥 쳤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주셨다시피 그때 오물풍선이 막 떨어져서 군 장성들은 골프가 금지령이 내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론 보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는 단어를 떼었어요. 군 통수권자잖아요. 홍준표 시장 수해 때인가요? 골프 쳤다가 당원 자격이 박탈됐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골프 3일절인가요? 골프 쳤다가 낙마했고요. 국민 스포츠로 지금 포장할 때가 아니에요. 박세리 선수가 그 IMF 때 국민들한테 엄청난 어떤 희열을 안겨줬던 건 정말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임했던 그런 부분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업무를 방기하고 그 군 통수권자로서 업무를 비우고 그게 공백일 수 있는데 골프장에서 그것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되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우려. 그러면 점검을 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에 친다면 어느 상황에 할 건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뭐 어때? 지금 1000만 인구가 골프를 치는데 박세리도 있고 LPGA에서는 몇 명이나 우승을 했고 이런데 뭐가 문제야? 대통령이 골프채 한번 잡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북한이 드론을 띄우든 오물풍선을 띄우든 대통령이 공백으로 자리에 있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국민 스포츠를 즐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런 인식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합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허술한 인식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배를 운항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 근자감을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는 게 저게 지금 여당이니까 아주 해괴한 논리 갖고 와서 정당화하잖아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 여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 대중 스포츠고 박세리 얘기해서 정당화 시켜줬을까요? 그걸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썩은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정말 국민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국회의원들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뭐 300명을 다 제가 일괄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저 정성국 의원이라는 분 벌써 초선인데 저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주변에 저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현수님, 지금 박세리가 제 상황에 나올 얘기입니까? M5월의 비치님, 그러면 박세리가 대통령 하면 되겠네. 그 경호처 차장인데 뭐 PGA에 우리 선수가 몇 명이고 LPGA 몇 명이고 평소에 아주 골프에 관심이 많든지 아니면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숫자까지 기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과 또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골프 관련해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CBS 기자 탄압입니다. 어떻게 취재하는 기자를 그렇게 끌고 가서 휴대폰을 빼앗고 입건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언론 탄압입니다. 그 장소가 대통령 뭐 만에 하나 위해를 가하면 안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해를 가할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차를 타고 골프장 들어가는 걸 찍은 게 위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사람들이 그때 단풍 구경한다고 얼마나 많이 와 있던 곳인데 그걸 건조물 침입으로 또 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경호처 차장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고 따져보죠. 저는 지금 이 그 기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인권 뭐 문제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은 우리 국가 원수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이라도 대통령님께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된다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경호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경호처 직원들의 업무 수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부산 횟집 건너편에서 사진 찍힌 것도 일부 언론이나 의원님들은 경호 실패라고까지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덤불 밑에 울타리 밑에 엎드려 있는 수상한 그 행동하는 사람을 적발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에 지금 CBS 기자가 노출한 거는 그 다음에 검거하는 장면만 이렇게 노출하다 보니까 약간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는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대통령 몰래 골프 치는데 몰래 취재를 하지 딱 이렇게 입구에 서가지고 중계차 갖다 대고 우리 대통령 골프 치러 갑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골프 칩니까? 그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전반적인 맥락이 있는데 검거 장면만 이걸 확대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 검거라는 표현 자체도 대단히 무도한 거죠. 왜 기자를 검거합니까? 그 기사를 보면요.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엎드려 있고 이러니까 수상해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신변이 누군지, 그러니까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확인하잖아요. 기자인 걸 알려주고 취재의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인시켜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취재한 거 다 지우게 했어요. 휴대전화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건까지 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이제 경찰에서는 입건 전 단계다 이렇게 뭐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이런 거는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기자는 기본적으로 취재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일수록 더 취재에 공을 들입니다. 그래야 기사 가치가 높고 단순히 기사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권력이 언론 권력이란 말도 언론 자체가 권력이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그 힘을 국민이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경우에 맞다고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딜 가든 술집을 가든 골프를 치든 뭘 하러 놀러 다니든 뭘 하든 어떠한 방자한 행위가 있어도 기자들은 취재 못하는 겁니다. 왜? 경호해야 되니까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런 단서가 아주 민주주의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대통령한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까? 유형력을 행사했습니까? 원거리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취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엄중한 상황에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보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검거란 표현을 쓰고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찍고 사진을 지우게 한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모습 맞습니까? 아니 저는요, 저 경호라는 단어가 만능통치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경호공화국입니까? 경호처 사람들이 무슨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본인들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저는 경호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요. 김건희 케이스죠. 그리고 경호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지금 언론 침해, 언론인의 핸드폰을 자기들이 그냥 강제력으로 뺏어버리거든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이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를 이렇게 파괴해도 되고 법치주의를 이렇게 파괴할 권한을 누가 경호처에 줬습니까? 저는 이 경호처 사람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경호라는 이름으로 언제 범죄를 보호해주라 그랬습니까? 아니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대통령이 어떤 선행이나 좀 미담을 하는데 그거를 좀 기자들이 저렇게 몰래 좀 잠입해서 찍는 장면이 나와서 좀 훈훈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다 드러나는 게 대통령이 몰래 골프 치고, 대통령 배우자란 사람은 경호의 실패로 들어와가지고 백 받는 장면 전 국민한테 생중계 당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수사하는데 경호라는 이름으로 검사, 대한민국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의 핸드폰 뺏고 경호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 기본권인 그 언론인의 자유까지 저렇게 묵살하고 그걸 경호로 정당화하고 서류 내놓으라 그래도 경호니까 못 내놓는다, 보안사항이니까 못 내놓는다, 뭐 어쩌자는 겁니까? 무슨 경호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거 무슨 차지철의 귀환입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김성훈이라는 자 이자 당장 해임하고 파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 그래야 하고 살아남는다니까요. 또님 원래 멀쩡한 사람이 국민의힘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국민의힘 들어가는 건지 정말 알고 싶네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 주변에 그런 사람 천지입니다. 아부를 해야 출세하고 살아남고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까지 사흘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후보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한테 아부해서 지금 KBS 사장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왜 국민들이 이미 언론에서 다 쓰고 있는 디올백, 명품백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파우치라고 쪼매난 백 놓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이 아부죠. 정동영 의원이 그 아부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아부를 해야 자리도 하나 얻고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부하는 놈 천지면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이승만 정권 아닙니까? 눈과 귀를 가리고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만한 파우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질문입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생각한 질문입니까? 그 주제 자체가 대단히 불편한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혹시 타임지 편집장이 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부는 인간의 본능이고 아부는 기술이다. 아부는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상품명입니다. 조만한 파우치는 즉석에서 생각한 겁니까? 오래 생각해서 고민한 질문입니까?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요.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만한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방, 조만한 가방 파우치, 매치나 되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우치라고 말할 때 시청자는 누구였습니까?
KBS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시청자죠. KBS를 보는 시청자들이 파우치를 알아들을 사람이 몇 %나 될까요? 그래서 이 파우치라는 용어를 쓴 다음에 외래어를 쓴 다음에 저는 텔레비전 보도에서 파우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시청자는 윤 대통령과 그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부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신인규 대표님? 네, 진짜 또 한 명의 간신의 얼굴을 또 보니까 또 혈압이 살짝 오르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그 유명했던 그 파우치 사건이죠.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저버리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라는 그 개인적 인격에게 충성과 아부와 모든 정말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비호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대가로서 지금 KBS 사장 후보자 자리에 오른 그 박장범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지금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평가가 저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뭐 KBS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방송이고, 저도 KBS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KBS 출연하면서도 저의 가문의 영광으로 제가 생각도 했었고, 아, 살다 이런 정말 국민의 방송에, 공영방송에 나와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KBS라는 방송국 자체가 저 박장범 같은 부류의 간신들의 활약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KBS 구성원들이나 또 KBS를 사랑해서 많이 지켜보셨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본인은 저렇게 파우치라고 하면서 뇌물 사건을 축소시켜주고 그 대가로 보상으로 저렇게 사장 후보자로 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저는 공영방송의 붕괴라고 저는 규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박장범 개인과 그 가족들이 출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대한민국의 공익성,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는 오히려 해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왜 아부의 기술이란 책이 나오냐면요. 지금 또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들을 보면 KBS 구성원들이 아마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폭로를 하고 있나 봐요. 최종 면접이면은 유동적이잖아요. 누가 될지. 뭐 박민 전 사장도 있고 지금 이제 박장범 앵커도 있고 한 건데, 그 전날 그 박민 전 사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떨어질 거라는 걸. KBS는 사장을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앞뒤가 뒤틀려버린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이른바 보훈 인사를 한 것처럼 보이죠. 저는 박장범 신임 사장, 이 내정자 같은 경우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디올 파우치가 이 상품의 고유명사의 정확한 풀 네임이다.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뭐 디올 모시기 파우치 뭐 이래서 써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우치 라인으로 해가지고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 저도 기자 처음 갔을 때 고유명사 이야기하지 말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유명사라는 걸 드러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디올 파우치 뭐라고 상품명 이야기했어야죠. 아니에요. 파우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아주 그걸 무게감을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놓고 나왔다.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질문을 한 거죠. 가만히 있는데 가방을 놓고 왔네. 아, 이걸 안 받을 도리가 없었구나. 봤더니 아유,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그마한 그냥 작은 가방 파우치에 불과하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반적인 맥락이 그랬었죠. 그 당시에 대통령을 취재하는 신년 간담회를 하는데 다큐멘터리 제작국에서 관여했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하나의 대한뉴스 같은 걸 만들어준 겁니다. 공영방송 KBS가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성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장인지 아닌지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뭐 국정 운영 말아먹은 거, 뭐 김건희 여사 통제 못한 거, 뭐 다 그거 떠나서 핵심은 국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권익위원회도 망가졌고요. 그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동원이 됐고, 지금 아까 우리가 방금 경호처도 봤고요. 완전히 망가졌죠. 거기다가 지금 검찰 뭐 망가진 거는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인데, 거기다가 언론의 사명, 그리고 언론 중에서도 가장 언론인이라고 봐야 되는 KBS의 사장이 저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정말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위기인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민주 시민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저는 그 임계점을 넘은 거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저는 물어야 되고,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해줘서는 안 된다. 전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봅니다. 김일웅님,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갈이 생각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다. 부산이대인님, 간신 아부꾼 아닙니다. 언론이 아부하면 그건 앞잡이입니다.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면 참모들이라도 좀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얼마나 세계 정세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우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북한이 지금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한테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물정 모르고 지금 우리도 무기 지원한다고 하고 파병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보내고 있고, 트럼프가 됐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수출이 막 완전히 작살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골프 치고 있다고 하고, 더 이상 허송세월하다가는 나라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래서 걱정인 거죠. 허송세월 아닙니까? 예, 참 걱정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명태균 씨 얘기해보죠. 지금 여러 가지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를 떠나서요. 요즘에 이제 드러나는 거 보면은 공천 장사한 것, 여론조사 조작한 것,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밝혀져야 됩니다.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신흥규 변호사님. 네. 지금 김소연 변호사가 사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명태균 씨 요청으로 사임했다. 그리고 뭐 자기는 공직선거법 말고 뭐 다른 것만 맡으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왜 명태균 씨 변호를 맡지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의 무료 변론을 명태균 씨가 받아들였던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구속 전이었거든요. 구속 직전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에다가 좀 연을 대야 되는데 그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변호사 역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집사 변호사 역할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변론하려는 사람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의 무료 변론에 아마 응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명태균 씨랑 우호 관계면서 김소연 변호사랑은 원수지간인데,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에 이준석 의원이 박형광 기자와의 그 인터뷰가, 그 녹취록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쪽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차원 산단을 좀 파봐라, 명태균을 보내려고 하는 사실상 배신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윤석열에다가도 줄을 댈 수 있고 저 이준석의 배신 행위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김소연밖에 없다. 거기다 무료 변론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그 정확하게 명태균 씨의 마음에 와닿았던 변호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맡겨놨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소연이라는 변호사 자체가 강용석 변호사랑 함께 활동했던 분이고, 누가 봐도 명태균, 김소연 저 관계가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구속 이후에 저는 금방 신뢰관계가 저는 깨졌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는 신뢰관계가 왜 깨졌느냐? 김소연 변호사 선임해 놨더니 변론은 안 하고
오로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총구만을 노리면서 언론 나가서도 이준석 죽이기만을 하고 다니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변론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라는 아마 그 구속 이후에 좀 신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외국에서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귀국을 하면서 또 공천에 대해서 폭로를 시작했어요. 이건 명태균 입장에서 상당한 위협이죠. 명태균이 구속을 안 당했다라면 본인도 페이스북을 하고 뭔가 언론 대응을 본인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이준석은 밖에 풀려 있어가지고 공천 개입을 나불나불하고 다니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이준석의 입도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금은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 최근에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아주 그 재밌는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 장예찬이라고 하는 거의 권력의 애완견 아닙니까? 권력의 애완견한테 이준석 의원이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예찬이라는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 이준석하고 전화 못할 이유가 뭐 있냐. 전화가 왔길래 받았다. 근데 명분은 그겁니다. 한동훈 죽이기에 서로 손을 잡자라는 식으로 어제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한동훈 죽이기라는 명분에 둘이 장예찬과 이준석이 손을 잡지만은 내막을 보면 장예찬이라는 사람은 김소연보다는 훨씬 더 친윤 쪽에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예찬이 친윤에 줄을 댈 수 있는 것을 이준석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줄을 댄다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소연 같은 위험한 칼을 쓸 게 아니라 다시 이준석과의 동맹을 복원시켜 가지고 오히려 친윤 쪽으로도 라인을 댈 수가 있고, 또 한켠에서 이준석의 그 소위 말하는 폭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지금은 김소연을 변호인단에서 빼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는 장예찬한테 이준석 의원이 왜 전화를 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아했는데, 김소연의 돌연 사인과 제가 이걸 맞춰서 생각을 해보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준석의 폭로를 더 감당할 수 없고 그냥 오히려 이준석을 더 폭로를 자제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장예찬을 통해 가지고 친윤에 줄을 대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흥미있는 분석인데요.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변호사의 정체성보다는 정치인의 정체성이 더 강력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건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동인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활동한 내역과 봤을 때는 명태균 씨를 통제하려고 들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사임의 변을 밝히면서 앞으로 변호사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인 득은 본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자기는 조언하기를 말을 가급적 삼가고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기를 조언했는데 이 말 저 말 너무 많은 말을 명태균이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일일이 언론 대응하느라 목이 다 쉬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김소연이라는 사람은 명태균 씨 입장에서도 명태균이 지금 저는 결단을 내린 걸로 보여요.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김소연이란 변호사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데 그게 거두어졌고요. 지금 명태균 씨는 사실상 결단의 순간이 임박한 거예요. 지금도 검찰발이라고 추정되는 너무 많은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거 명태균 씨 발로 나온 거죠. 이거 제어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어제 JTBC 보도에도 윤한홍 의원이 나서가지고 막 자제시키고 다른 녹취를 막 틀라고 종용했던, 이건 대통령실의 흐름과 일치하는 거예요. 명태균을 어떻게든 자제시키려고 하는 동인이 있는 거죠. 막 겁박했으니까요. 뭘 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해명이 대통령실 다 탄로났었잖아요. 경선 때만 만나고 안 만났는데, 그러니까 문자든 육성이든 막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 어떻게 그런 녹취가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나 내 마누라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언성을 내는 녹취를 틀라고 종용하는 그런 과정이 폭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명태균 씨를 제어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과 이 정부, 대통령실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더 호미로 막고 가래로 막아왔는데 가래로도 안 막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게요. 전략은 좋은 전략도 있고 나쁜 전략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전략이 결정하지 않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안 좋은 전략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서 망하는 건데, 저는 명태균 씨가 좀 즉흥적으로 김소연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동안에도 김소연 변호사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변론까지도 활용했다라고 우리가 보여줬던 사람이고 실제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뢰관계의 훼손 때문에 이제는 명태균 씨가 더 이상 김소연하고는 갈 수 없다. 저는 그 배경에는 이준석 의원이 폭로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이 돼 있는데
공직선거법 뭐죠? 정치자금법 이걸로만 지금 국한해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공천 개입입니다. 도대체 명태균이 뭔데? 막 뭐 장관도 추천했다 뭐 하는데 지금요 공천 뭐 개입하고 이런 게 10건이 넘는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죠. 강혜경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앞서 소개한 커다란 세 줄기 의혹 중에 한 줄기가 공천 장사인데 네네. 명태균 씨가 공천 장사 했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한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게 도와주면 공천에 문제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네, 들었고 그리고 그 명태균이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통화 그 녹음 음성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두 분한테 일단 그 외에 한 명도 있지만은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두 분한테는 독립자금 그러니까 대선 그 여조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제 대주면은 본인들 이제 뭐 공천에는 문제 없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두 분한테는 구두로 약속이 정확하게 됐고 이 두 분도 정확하게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그랬다더라를 들은 게 아니라 아예 들으신 거군요. 그랬다. 네네네. 예. 이런 식으로 공천을 바라면서 돈을 건넨 예비 후보자로 일단 검찰이 지목한 건 2명인데 네. 2명뿐인가요?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타 방송에서 이제 그 동영상이 보도가 됐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에 속하는 분들이라. 그 몇 명쯤 됐었죠? 그러면은 한 8명 됐던가요? 네, 제가 아는 부분들은 최소 8분 정도. 최소 8명. 그러니까 검찰이 네네. 지목한 2명 포함해서 8명인 건가요? 아니요, 별도로. 그러면 최소 10명인 거네요. 네네. 예. 제가 공천 개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공천 장사지요. 내가 너 공천 따도록 해주겠다 해서 이제 돈을 받아 챙긴 건데 그래도 어디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뭐 이렇게 무지랭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준정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한 끈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선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다 안테나도 세워보고 머리도 굴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을 갖다 주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뭘 믿고. 그러면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가? 야, 너를 뭘 믿고 내가 돈을 주겠냐? 그래, 들어봐. 이건 누구냐? 윤석열 아니냐? 이건 누구냐? 김건희 아니냐? 야, 이거 들어봐. 이거 어떤 상황이냐? 임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뭘 믿고 줬겠습니까, 장윤비 변호사님? 대통령 믿고 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잖아요.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그냥 히얼세이 에비던스라고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아예 1차적으로부터 부여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강혜경 씨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2명한테 여조비 대주면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사람은 대통령 사실은 김건희 여사 입김이 더 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뒷배로 공천 잔사로 돈을 얻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이득은 누가 받습니까? 이 여론조사 자료를 받아본 대통령 당시 후보한테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크로비스트하고 어디고 막 찾아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인사시켜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의혹 제기들을 보면서 국회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왜 그러냐면 국회에도 의원들 누구 데리고 와서 만나고 이런 사람들 많죠. 알고 보면 이걸로 장사하고 자기 입속 챙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배우고 경계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경험치가 쌓이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밀실 같은 공간에서 수사만 하다가 정치 일선으로 뛰어드니까 이런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곳을 명태균 같은 사람이 아주 정교하게 파고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정부의 결과적으로는 균열을 내고 있지만 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데 다 같이 공범들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21세기 백주대낮에 공천을 여조비를 대면 공천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1억 2천씩 돈을 받고 그걸 김영선 전 의원이 갚아주고 그러다가 성관이에 걸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성관이가 고발 조치한 거지 이거 뭐 민주당이나 시민사회에서 고발 조치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육성으로 누굴
찍어내리라고 하고 이것뿐만입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어떤 관리나 어떤 이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딱딱 집어서 사람을 얘기하더라. 취재해봤더니 다 실체가 있었던 거죠.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누구를 컷오프 시키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올리고 이게 어떻게 이게 보수 정당의 민낯이었다는 걸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아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면요. 명태균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처음 시작이 돼서 결국 윤석열을 징검다리로 개헌 대통령 2년짜리로 쓰고요. 뭐 범죄 다 마무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준석을 올려가지고 장기 집권을 꿈꿨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천자리 뭐 한두 자리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 나무를 보기 때문에 큰 숲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큰 숲을 보자면은 결국 명태균이라는 자가 일반 사인인데 여러 가지 여론조작이든 불법적인 자금을 융통하든 여러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권에 접근을 하고요. 결국은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는 국민 주권을 강탈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본인들이 뒤에서 판을 짜고 일부 정치인들이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영구집권을 꿈꿨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꼬리가 밟혀서 여기서 중단이 된 건데 저는 만약에 이 사건이 만약에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여론조작 상황에 살았을 것이고요. 여론조작이 되면서 그 특정 정치인들 부안해동한 사람들 결국에는 국민들을 계속 속여왔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꼬리가 밟혔다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그럼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 이제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1차적으로 명태균과 김영선을 이제는 구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 윗선이라고 하는 공천 개입, 공천 장사의 근거지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을 저는 다음 타겟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수사를 해야 되고요. 관련된 증거들 전 압수수색해가지고 검찰이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윤석열 부부까지도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엄정한 수사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검찰권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이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어차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공천 장사한 정황들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연락을 받고 힘을 썼는지 안 썼는지 써가지고 됐으면 기수고 안 됐으면 미수죠. 분명히 뭔가 있었겠죠. 없이 뭐 오고 갔겠습니까? 지금 검찰 밝혀내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빨리 도입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웃긴 게 뭐냐면요. 공천 장사를 같이 했어요. 권력 공동체들이. 근데 이제 와서는 권력 공동체가 해체되다 보니까 서로의 범죄만을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같이 판 거 그걸 다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장유매 변호사님이 대통령 보고 했겠죠 그러셨는데 대통령 보고 했는지 김건희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도대체 누가 제1 권력자인지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보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지금 그 다큐 영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걸 국회에서 시사회를 하려고 했는데 불허 안 된다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사회를 주선했던 의원이 여러분 잘 아시는 김준혁 의원인데요. 2부에서 한번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